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아버님.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여기 와주셔서 어머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 오신 발걸음 아깝지 않게 제가 핵심만 전달해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즌별로 그리고 약간 겨울방학 때 예비고일 대상으로 아니면 뭐 다른 시즌별로 할 때마다 설명이 항상 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랑 좀 강조하는 바가 설명의 테마별로 다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예비고 1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에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뭐 어머님들 제발 우리 아이 문법만이라도 완성시켜주세요 라는 말을 제가 약간 달고 살았었는데, 제가 지금 2025년 1년 동안의 5등급제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서야 5등급제 아이들이 돌아가는 그런 아비규환의 판을 좀 알 것 같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5등급제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어제 PPT를 다 싹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다른 입시 그런 컨설팅이나 소장님들 말씀 들어보시면은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 10%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가지의 강조점을 좀 드릴 거예요. 독해에서 하나, 문법에서 하나, 어휘에서 하나씩 강조점을 드릴 텐데, 어머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주안점은요, 제가 이거를 말할 때는 그냥 원래부터 중학교 때 탑 찍어서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는 그런 아이들 케이스는 그냥 너는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겼고요. 정말로 큰 성장을 이룬, 도약을 했었던, 원래 이 정도 아이가 고등학교에 9등급제로 만약에 갔었다면 4, 5등급 받을 만한 애였는데 뭐 1등급으로 혹은 2등급으로 팍 성장을 한 아이들의 케이스를 1년 동안 제가 봐오면서, 그리고 선배들, 9등급제 선배들도 봐오면서 이런 아이들을 모아봤더니 나랑 뭘 했었지? 공통점이 뭐였지? 에서의 3가지를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카리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치메카 그다음에 서율학원에서 이제 출강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2학기 중간고사 있잖아요. 그때 고2 남학생인데 9등급제예요. 고2 남학생이 지금까지 고1 그리고 고2 1학기 때 동안 늘 4등급을 받았던 아이예요.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 그리고 저 2학기 때 중간고사 같이 하고 정말 놀라워서 어머님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100점을 처음으로 맞아봤대요. 그래서 지금 100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야 진짜야? 이랬더니 네 하고 그 학생의 어머님께서 온 문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1학년 내내 올리지 못했던 점수 기대 이상으로 올려줘서 너무 기뻤다. 본인도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다 해서 요거는 정말 저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1등급의 3가지 바로 거두절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 요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 문법에서의. 문법은요,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 하려면요, 무조건 서술형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본다 하면은 과가 2과가 들어가요. 1과, 2과가 중간고사. 그리고 그에 관련한 유인물 프린트 같은 거 나눠주시는데 고작 많아봐야 2장?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교과서 한 과마다 문법의 포인트들이 2가지씩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본다 하면은 좀 배워야 되는, 그리고 머릿속에 확 넣어야 되는 문법 포인트는 딱 4가지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학원에 가가지고 저 이제 내신 대비해주세요 하면은 늘 그 4가지 문법에서 돌리고 하면서 애가 습득을 하고 문제 풀면 너무 잘하고, 이게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습관화된 학습 패턴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3월에 탁 받는 시험지는 모의고사죠. 그 다음에 4월에 탁 받는 시험지는 중간고사예요. 근데 모의고사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겨울방학 동안 계속 기출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이러니까 뭐 듣기 하다가 독해 하다가 뭐 이래야 되는구나 다 아는데, 내신은요, 학교의 특성상 어떤 내신의 그 특징이 있는지는 너무 다 달라지니까. 근데 어쨌든 서술형이 3, 40점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죠. 뭐 적게라도 해도 20점은 서술형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이제 문법의 개념 잡는 거는
어떤 아이들이 와도 다 얘는 이거는 일주일 만에 완성될 거다, 얘는 한 달, 얘는 혹은 6개월 만에 완성될 거다 하면서 다 완성시켜 놓지만 그 상위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꼭 틀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술형이에요. 왜냐하면 영작을 잘하는 난 1등급이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쓰다가 꼭 실수해서 100점 맞을 수 있는 아이가 99점 받아오고요. 만약에 좀 틀린 객관식 문제가 있다고 하면 4점짜리를 혹시 틀렸다고 합시다. 그럼 96점이 1컷이었는데 그 서술형에서 한 끗 차이 실수 때문에 95점 받아서 2등급 되는 아이들.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제가 느꼈기 때문에 문법은 진짜 일석삼조, 서술형 영작으로 해야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구나. 그 일석삼조를 제가 써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고등 빈출어법 지적 활용해서 기본기 탄탄한,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다 순서 배열이랑 영작 변형 다 해놓고 주어가 단수인데 S 안 써서 1점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술형 영작 훈련으로 문법을 애초에 배우면 내가 순서 배열은 잘했는데 항상 동사를 검토 안 해서 틀리는구나 라는 본인의 약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은 제 수업에서 문법 서술형으로 만약에 가정법을 배웠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는요, 가정법에 대해서만 문제들이 쩌라라 200개, 300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주입식 교육이 가능하지만 저랑 배울 때 영작을 통해서 가정법을 만약에 배운다면 우리 아이가 가정법은 알아. 근데 뒤에 투부정사 활용하는 것에서 틀리네? 너 이런 약점 있었어. 알았어? 아니요. 너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요런 과정이 좀 가능했었기 때문에 문법은 그냥 얘들아 오늘은 가정법을 배운단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 문제 풀어봐. 이런 수업은 정말 고등학교 때 의미가 없구나를 제가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서술형 영작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정말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첫 번째로 넣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당연하게 이제 요 대치 특성의 내신 서술형의 그런 영작들, 문제들을 제가 한번 툭 갖다 놔줍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봐. 이게 진짜 고1 서술형 문제야. 하면 애들이 이게 실화예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지금부터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렇고요. 제가 아까 넘어간 게 어제 싹 다 바꿨다 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고1 이 정도 내신에서는 80%가 문법을 차지하고요. 뒤에는 독해를 차지해요. 그러면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법의 비중은 줄게 됩니다. 근데 왜냐면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이 고3에서의 영어의 꽃은 수능인데 수능은 1번부터 17번 듣기 빼면은 18번부터 45번까지는 다 독해예요. 한 문제 어법 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 수능 대비시켜주려고 고3 때는 내신 문제에서 문법을 거의 안 내십니다. 독해해봐. 이런 식으로 내시고요. 그 기조에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내년에 고1 되니까 문법량이 엄청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2025년 제가 5등급제를 경험하고 나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요즘 킬러는 문법보다 독해에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치 특성상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문법은요, 서술형 영작으로 확실하게 대비는 하시되 킬러 문항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더러운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문이 있으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어법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 우리 아이들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네? 그럼 이거 수태 시제 봐야겠다. 분사에 밑줄 그어져 있네? 그럼 이건 태를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 시험은 문장 전체 한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서 틀린 거 있어. 몇 개야? 라고 물어봐요. 문장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6번, 7번 문장 다 밑줄 그어놓고 답은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라도 잘못 알고 있는 순간 그 문제는 빠지는 거예요. 대신 문법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로만 나오니까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영작에서는 서술형은 당연히 문법이니까요, 어머님들. 문법이 틀리면 서술형 영작은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의 영역과 킬러의 영역으로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 이제 아이들이 문해력에 문제가 있네 이런 말들이 각가지에서 나오고 있지만 비단 그런 문제뿐일까요? 그냥
독해에서 추론력과 분석력과 논리력을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거기까지 확장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은 빈칸에서 많이 실수를 하더라. 내신 빈칸에서요. 그래서 독해가 오히려 비중이 늘었다라는 것을 1년 동안 제가 체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약 8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 특강을 엽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특강인데요. 거기서는요, 올인원 반이에요. 단어도 할 거고요, 문법도 할 거고요, 독해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다 해요? 정말 시간을 촘촘히 써서 허투루 보내는 시간을 안 만들 겁니다. 제 성격상도 그냥 애들 풀려라 해놓고서는 멀뚱멀뚱 쳐다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은 저희가 출강한 학원 원장님들께서 저의 수업 스타일이나 학부모님들의 이런 연락을 받으시고 아, 이 선생님은 관리형 선생님이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좀 붙여주셨어요. 그만큼 한 명 한 명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다 첨삭을 해주고 그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문법 얘기할 때도 그냥 시험에 나오는 문법만 가르칩니다. 요렇게 9가지로 추려져요. 오히려 어머님들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너 문법 이 9가지만 나온대. 너한테 희소식이야 비소식이야 물어보면 애들 다 희소식이에요 이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중학교 때는요, 문법이 너무 지역적인 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어떤 용법인지 용법이 같은 것을 골라라. 혹은 뭐 전치사의 사용, 그런 한 끗 차이 아이들한테 외우게 시키고요. 중학교 때 뭐 완료 시제 이거 경험이야 결과야 뭐 이러면서 막 분류를 나누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혀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가닥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닥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 그리고 킬러로 많이 내시는 것들 제가 조금 요렇게 좀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법은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막 백날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해서 애들이 듣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너 가정법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문제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입에서 이건 시제 문제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 강의는 성공한 거예요. 어떤 문법이냐에 따라서 정말 가닥이 나뉘어져요, 유형이. 그래서 얘는 시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뭐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태는요, 목적어의 유무를 물어보는 거고요. 뭐 요런 답이 나오면 이 아이는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등 방식의 문법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입을 하는 수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일단 독해에서의 이제 도약을 이룬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라고 하면은 일단 요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독해는 정확한 답의 근거를 찾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일단 독해는요, 내신에서는 독해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아까 독해가 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50% 정도로. 근데 어쨌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잘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독해를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문으로 바꾸지를 못하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를 막 하면은 첫 문장을 아무리 바꾸셨다 하더라도 변형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딱 어떤 주제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는 지금 예비고일은요, 모의고사와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수능을 위한 독해는요, 정확한 답의 근거를 우리 아이들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요, 뭐 중학교 때 아무리 A 맞았다 하더라도 그런 애들 탁 앉혀놔가지고 독해 풀어라. 맞았어도 이유를 물어보면요, 그냥 이거 같아서요. 감이 그래서요. 저 영어 감이 좋아서요. 정확한 답의 근거를 찾지 못해요. 근데 국어 영역은 엄청나게 기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막 논리력을 쓰고 그래야 되겠지만 영어도 논리력 써야 되겠죠. 근데 좀 짧잖아요, 지문이. 그 8문장에서 10문장 사이에서 주제문 하나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 팁을 정확한 답의 근거가 지문에 반드시 있다. 문장이 아니라면은 단어로라도 키워드가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어떤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알려주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독해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의고사 시뮬레이션이요. 실제 압박감을
견디면서 풀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만약에 영어를 엄마 나는 영어 항상 A 받았었으니까 지금은 수학이랑 국어에 좀 더 집중하고 과하게 나 영어는 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존중합니다. 그러고서는 서점에 가서 모의고사 자이스토리, 마더텅, 기출문제집 뭐 20회 딱 사요. 그러고서는 70분 시간 돼서 풉니다. 그죠? 타이머를 재요. 그러면 우리 아이 너무 편한 상황에서 내 방에서 아무런 경쟁자의 그런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푸는 거랑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원에서 다 모아가지고 막 나는 넘기지도 못했는데 막 샤락샤락샤락 애들 막 넘겨가는 소리 들으면서 푸는 거랑 점수 차이가 되게 크게 나요. 그래서 굳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자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푸는 시뮬레이션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최근 5개년 그리고 5등급제는 이번 연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나왔었던 모의고사 중점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풀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답률 최다. 독해의 핵심 유형별로 우리 아이들이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한다면 우리 18번부터 45번까지의 모의고사 문항 중에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지금부터 다져놔야 되는 거는 2번, 3번. 빈순삽, 무관문 이렇게 4가지 유형이 킬러 문항입니다. 여기서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요. 혹시 이런 어머님이 계신다면은 괜찮아요. 1번과 4번, 5번은요. 그냥 단어량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어량을 지금부터 막 쳐주면은 1번, 4번, 5번의 유형은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됩니다. 근데 2번, 3번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분석, 그 다음에 추론력이 요구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뭐 물론 수능 고3 수준부터 딱 들이밀진 않겠지만 고1 수준 그리고 좀 잘하는 아이들은 고2 수준까지 하면서 점점 이 스택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빈칸 킬러 문항을 저는 8회 동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약을 한 아이들이 어떤 공통점을 이뤘는가 했는데 그 팁으로 빈순삽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브로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했어요. 정말 도약을 이룬 아이들의 그 한 끗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독해의 그 1등급 조건 두 번째 나갑니다. 선지 논리를 제대로 배우기. 일단은 이 선지 논리는요. 제가 좀 내신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수능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봐요.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고등학교의 영어 범위는 진짜 많아지는 거 아시죠? 교과서 2과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학교별로 부교재를 하나씩 선정해요. 어떤 학교는 그게 EBS 교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게 그냥 뭐 사설 문제집일 수도 있어요. 뭐 메가스터디 문제집을 사오라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부교재에서 약 25개에서 많게는 35문항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4월에 중간고사 보면은 3월에 봤었던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었었던 거 10문항에서 15문항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듣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 3월 모의고사에서 봤던 어휘장을 학교에서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휘장에서 막 한 과에 40개씩 되는 걸 1과부터 12과까지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범위 너무 적다는 게 체감이 되시죠? 고등학교 때면 막 허덕여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문제 지문을 뽑아가지고 내야 할지 되게 골칫거리시지 않겠어요? 그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아무리 GPT를 잘 활용해서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변형을 한다 한들 주제문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꿀 수 없는데 선생님으로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은 1, 2, 3, 4, 5번 선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정했다면은 절대로 지문에서 나왔던 그 키워드를 그대로 선지에다가 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접두어를 살짝 바꿔서 인 붙여서 반대어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골탕을 먹인다던가 이렇게 막 선생님들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곳이 선지이기 때문에 이 선지가 짧으면 짧은 대로 어렵고요. 길면 긴 대로 우리 아이들 타임어택을 시키는 그런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선지 논리에 대해서 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분필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뭔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면 어머님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거예요. 선지가 되게 짧은 선지가 나왔다고 치면요. 1번 해놓고 A is a function of B 이렇게 났어요. A와 B는 지문에서 각각 사용된 대치되는 키워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A도 알고요. B도 알아요. function이라는 거는 기능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B의 기능은 A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사고 화정을 돌려볼 거예요. 그죠? 근데 B의 기능이 A인가? 기능이라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거는 사실 어떻게 쓰이는 수능에 아주 유명한 선지냐면요. A는 B의 결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차적으로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인 거고 첫 번째로 일어난 게 이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기능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B의 기능인 건가? A가? 이렇게 하는 순간 타임도 잡아먹고요. 우리 아이들 제대로 선지를 구별해낼 수 없겠죠. 그런 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요 8회 동안. 그래서 선지 논리 제대로 배우고요. 아무리 지문 독해 잘해도 출제자의 시각 선지를 오해하면 오답이 되는 게 독해. 평가원이 좋아하는 관계성을 띠는 뉘앙스 어휘, 요거는 제가 어휘의 파트에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도 빈순삼 기출 풀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 탄탄하게 여긴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어휘에 대한 조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설명회들 돌아다니시면은 지금이 어휘량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너무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지금이 어휘량을, 근데 그게 맞는 말이라서 그래요. 아니, 저는 정말 영어가 가성비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1 때 배워야 되는 수학의 영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고2 때도 애들이 한 단계 업해서 배워야 되는 범위가 좀 더 상향되고 고3 때는 더 어려워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막 어법 배우는 그러는데 영어는요. 그냥 솔직히 제가 말하면 단어량의 싸움 같아요. 문법은 좀 제외하더라도 독해 부분에서는요. 어휘 잘 안 돼 있는 애가 어떤 꼼수를 부린들 독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휘량이 정말 최고이고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해야 되는 과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고1 때, 늦으면 고1 때, 빠르면은 지금 잡아놓으면 고2, 3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다른 과목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과목이 영어다. 거기에 있어서의 키는요. 어휘량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 어휘 때려 박을 거예요. 이번 방학 동안.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휘의 암기법이 1:1 매칭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단어장 자 학원에서 좀 단어 외워라, 시험 본다, 뭐 안 하면 제시한다, 커트 못 넘기면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아이들 눈에는요. 단어가 뭐 만약에 정말 쉬운 단어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clean 하면은 1번 깨끗하게 치우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2번 다른 뜻 있고요. 3번 명료하게 말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clean 이것봐 깨끗이 하다 깨끗이 하다 깨끗이 하다 여기에서 쓰였던 단어들은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3번이 활용되어서 나온 문장은 우리 아이들이 해석을 잘 못하겠죠. 비슷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 차이는 미묘하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파생어랑 다이어 암기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해야 되는 어휘의 공부 방향성이다. 저희 반 테스트지입니다. 그냥 단어 외워 하고서는 영어 단어 쓰면은 한글 쓰고 한글 주면은 영어 단어 쓰고 이거는 기본인 거고요. 우리 아이들의 단어장에 없었던 그 단어의 파생어들도 제가 깜짝 테스트로 넣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파생어 그리고 품사, 접두사, 전미사의 실력강 문제인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션이 들어갔어야 명사인데 이거가 션이 붙었었나 멘트가 붙었었나 언스가 붙었었나 막 생각하면서 결국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틀린 단어들을요. 요렇게 마이 테스트라고 씁니다. 저는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단어는요, 우리 아이들 어느 정도 외압이 필요해요. 외압 없이는 아이들이 안 외웁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하면요. 단어 만약에 월요일에 4시다, 4시 수업이다 하면은 그 남은 6일 동안 뭐 했는지 월요일날 엄마가 차 태워주면은 그 뒷좌석에 앉아서 처음으로 봐요.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선생님 저 방금 봤어요. 죄송해요. 하고서는 이쁘게 정말 말해요. 그러고 시험 보고 말아먹고 제시 남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때려서 애들을 때린다 아니라 때려 박아야 되는구나. 외압으로 너 이거 해. 그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 우리 아이들 수업 끝나고 나서 얘들아 수업 끝났다 하면 가방 싸는 아이들 없습니다. 다 세뇌가 되어서 저한테 마이 테스트 다 각자 이런 파일들이 부여되거든요. 그거를 다 꺼내요. 그러고 오늘 단어 테스트지에서 틀렸던 단어들을 다 적습니다. 이때랑 색깔이 다르죠. 이게 첫날 틀린 거고요. 이게 둘째 날 틀린 거고요. 그 다음 주에 틀린 거고요. 이렇게 점점 마이 테스트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 써요. 오늘 틀린 거 진짜 많네. 이러고 여기까지 써요. 그러고 이것만 외우느냐? 무조건 첫 번째부터 누적 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암기해야만 제가 통과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10시에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9시에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랑 같이 퇴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 나름대로 여기까지밖에 안 쓰는데 못하는 아이들은 막 한 장 더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선생님 저 마이 테스트 때문에 집에 못 가는 거 너무 억울해서 이거 그냥 찍어 갈게요. 이거 제가 절대 집에 못 가게 하거든요. 이거 찍어 갈게요 하고서는 본인 단어 그날 단어 테스트도 적게 틀려야 되니까 그것도 외워오고 요것도 집에 가면서 한번 학원 오면서 한번 보고 온대요. 왜냐면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외압을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외우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수학의 정석도 집합을 엄청 많이 풀어가지고 1단원이 엄청 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1번부터 한 20번까지는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러면. 그죠? 근데, 그러니까 항상 틀렸다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잘 안 외워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외우고 나니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저 진짜 여기 마이 테스트에서 썼었던 단어가 모의고사 때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마이 테스트에서 진짜 많이 외웠었던 건데 하면서 생각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좋은 건 알아요. 자기 몸이 힘든 것이지. 그래서 시키면 다 합니다. 그래서 파생어랑 다이어를 좀 외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파생어 다이어로 베리에이션을 주시니까요. 저는요, 아이들한테 이번 8주 동안 단어를 그냥 단어책 뭐사, 능률사, 워마사 해가지고 1, 2, 3, 4가 외워 아니고요. 이 프린트를 줄 거예요. 이 프린트를 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어휘가 아니라 어구 단어장입니다. 왜냐? 자,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prevent the plague from spreading 이렇게 나오면은 prevent A from B 이거는 진짜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단어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너가 해석을 할 수 있냐? 그 감을 익힐 수 있냐? thrive 번성하다, thrive 번성하다 1:1 매칭으로 엄청 외웠어요. 근데 thrive 뒤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인 거 너 알았어? 이런 한 끝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fall behind 뒤로 떨어지다요. 다들 이래요, 애들 진짜. 다 물어보면. fall behind, 유행에 뒤처지다, 어디에 뒤처지다 라는 뜻이고요. attribute A to B,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외웠어요. A의 탓을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러면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이다. 근데 attribute the cause to his carelessness, cause랑 carelessness에 대한 단어도 우리 아이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또 이게 원인이면 이게 결과구나도 가져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모의고사에 진짜 쓰여졌을 때 너가 맞아 이거는 이런 뜻이었지 라고 하면서 금방 소환할 수 있는 장치가 이런 어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구 외우게끔 시킬 겁니다. excel in every respect 이거 물어보면은 respect가 존중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존경하다. 그러면은 엑셀 파일 in every respect 모든 존경?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그 통으로 암기하면요. 이게 쓰였을 때 우리 아이들 바로 떠오를 수 있겠죠. 하나하나 respect 관점 이렇게 외우는 게 in every respect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게끔 시키고요. 요거는 이제 좀 수업 내용으로 막간으로 좀 알려드리는 게 뉘앙스 어휘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어휘가 뉘앙스 어휘가 요렇게 vacuum 요렇게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vacuum 뭐야? 진공이에요. 그럼 in a vacuum은 뭐야? 진공 상태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진공은 공기를 다 빼잖아요. 공기가 갑자기 생겨. 공기를 다 빼면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립된 상태로 혼자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뉘앙스 어휘들을 알려주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그 뉘앙스 어휘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요 아이는 고3입니다. 이제 수능 봐요. 이제 며칠 후면 수능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번 연도에 산모에 80점을 초반에 받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난 아이인데 육모 때 95점 받았다고 그렇게 준 카톡이어서 이제 어머님들께 보여주려고 가져왔고요. 어머님들한테도 좋은 얘기 듣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카리나 선생님은 수업이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요약해 놓은 겁니다. 어휘, 필수 어휘, 파생어 동반어로 할 거고요. 뉘앙스 어휘 하면서 우리 아이들 감 익히게 할 거예요. 문법은요, 무조건 영작 훈련으로 갈 겁니다. 독해는요, 고1, 1, 2 모의고사 기출 풀고요. 특히나 이번 연도에 시행되었던 기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사고 순서 및 사고 방식을 제가 좀 알려줄 거예요.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돼. 막 스킬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당연한 논리 사고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간 관계상 뭐 요렇게 한다, 과제는 이런 거다, 어머님들 저기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학부모님께 이제 매 회차마다 이렇게 나가지는 않더라도 한 2, 3주에 한 번씩은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좀 더 필요합니다 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저랑 만약에 내신을 같이 한다면 1등급 맞으려면 수행평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제출해야 돼요, 뭐 발표해야 된대요 하면 제가 발음하기 쉬운 뭐 어순으로도 바꿔주기도 하고 다 저의 첨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답변 또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어머님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구나가 너무 느껴져요. 같은 내용인데 A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랑 정말 한 끗 차이 바꾸기 해서 B 방식으로 설명하면 애들이 더 명료하게 이해하는 거를 보고, 저도 정말 매일매일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스스로 채찍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자제분들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쳐서 고1 때 영어가 좀 가성비 과목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카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